이 시간에는 수질편 2회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가 1번이죠. 침사지에서 필수의 유속을 알려줬어요. 침사지에서는 이 평균 유속을 0.3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모래 자갈만 가라앉혀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유기물은 가라앉으면 안 돼서 유속이 중요하다. 수심은 1m 정도고요. 수면적 부하라는 게 1800일 때 유효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바로 풀이하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더 알아야지 풀 수가 있겠어요. 우선 길이는 L이라고 표현을 하죠. length의 약자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속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속도는 어떠한 거리를 몇 초 안에 도착했냐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L로 정리하시면 속도 곱하기 T가 된다는 거. 지금 속도는 유속이 0.3이라고 나와 있고요. 시간을 찾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수면적 부하를 이용해서 시간 찾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1회 부분에서는 용적 부하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수면적 부하 같은 경우는 면적당 부하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면적 부하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량을 생각해 주자 그랬죠? 그래서 수면적 부하는 Q 나누기 A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Q 같은 경우에는 또 구에도 봤었죠? 최적 나누기 시간, 어떠한 부피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유량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가로는 L, 폭, 세로라고 하죠. 폭은 B, 높이는 H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A로 일단 나눠줘 볼게요. 그리고 최적을 나눠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좀 작게 쓸 거 그랬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쓸 수 있잖아요. LBH로 쓸 수가 있겠다. 우선 수면적 부하 다시 써보면 Q 나누기 A. Q는 최적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A 그대로 쓰고요. 다음 분자를 정리해 볼게요. T 그대로 놔두고 LBH가 최적이다 그랬어요. LBH.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어디예요? 면적이죠. 물의 면적, 표면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면적이 위에 천장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닥과 똑같습니다.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LB라는 겁니다. LB. 보니까 LB가 지워지네요. 약분이 돼요. 분모에도 LB가 있고 분자에도 LB가 있어서 이 값이 H 나누기 T로 간단히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요. 우선 수면적 부하가 Q 나누기 A다라는 점. 하나 더 H 나누기 T로도 수면적 부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계산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심을 알잖아요, 여기. 유효수심이 1m고 수면적 부하가 1800이라고 했고 그럼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속도에 곱하기 하면 유효 길이가 나온다. 그래서 살짝 꼬았죠, 문제를. 더욱더 간단히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요 수면적 부하 자리에 1800 넣을게요. 1800 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데이. H 1m 나누기 T. 단위가 안 맞지만요. 제곱미터 지우고 세제곱미터에서 한 개 놔둬가지고 메타 맞추고. 이것이 이제 데이로 나오긴 하겠죠? 뭐 바로 나오나요 지금? 데이보다는 뭐가 좋아요? 초랑 만나게 해야 되니까 초로 구해볼게요. T. 지금 계산된 데이 값에다가 데이 지우고 24 곱하기 3600초 해주셔야 돼요. 그냥 3600초일 때는 1시간일 때. 근데 1시간 아니고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3600초 해주셔 봤더니 시간이 얼마가 나오냐면 48초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 0.3m/s였잖아요. 심사지는 속도가 중요하구나. 곱하기 48초 만에 나가야지 된다. 그죠? 계산하시면 14.4인가요? 유효 길이는 14.4m 정도로 설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2회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다소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문제는 좀 쉬울까요? 17번에 A 필수를 활성탄을 이용해서 흡착법으로 처리한다. 30mg/L짜리를 10mg/L로 줄이는데 활성탄 얼마 넣어주면 돼? 그런 문제네요. 프로인드리식이라고 하는 식을 문제에서 주긴 줬죠. x 나누기 m kc의 n분의 1승이라고 하는 거. 요 식 흡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식이잖아요.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유입 농도 빼기 유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들어갔죠? 30으로 들어가서 10으로 나오니까 30 빼기 10 부분. m이 활성탄 자리예요. 활성탄 얼마 넣어주면 되는지. k 문제에서 0.5라고 했고 n은 1이라고 했네요. k는 2분의 1. c 농도인데요. 유입 아니면 유출 둘 중에 하나 농도인데 유출이 중요하죠, 여러분? 활성탄을 지나쳐서 얼마만큼으로 나왔냐? n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 자, 이렇게 한국말로 썼지만 어떻게? 숫자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10, 30, 120. 활성탄 모르겠고 K 2분의 1에 유출은 10, 1분의 1 하니까 이쪽이 5가 되네요. 5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M이 나오니까 20 나누기 5 하면 4mg/L 활성탄 필요하다. 정답 3번이다 됐네요. 18번째 염소 문제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염소는 소독할 때 쓴다 그랬어요. 살균을 할 때 주입된 염소량과 남아있는 염소량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염소를 내가 하루에 얼만큼 주입을 했다. 주입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소독에 쓰이지를 않아요. 산화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도 쓰고 물속에 염소를 이렇게 원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양, 잔류량. 여기 부분이 염소 요구했던 양이다 라고 써주게 되는데요. 정답이 1번 염소 요구량이죠. 내가 주입한 것과 잔류 남아있는 거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잖아요. 그것은 이것이 정답. 염소 요구량이 정답. 18번에 1번. 19번 다음 중 황산 1 더하기 2는 무슨 용액을 의미하니 하면 요거 실험할 때 많이 표현하는 거죠. 농도 표시. 황산이 1일까요? 일까요?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수치가 황산이죠. 황산 1ml고요. 요것은 증류수. 이렇게 섞인 혼합 용액을 의미해요. 정답은 2번인가요? 황산 1ml에 4번이구나. 4번. 물 2ml를 혼합한 용액. 전체를 2로 하면 물이 1밖에 안 되는 거라서 2번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19번을 4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20번 다음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육각크롬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원리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이것도 사실 조금 암기사항이긴 해요. 육각크롬 같은 경우에는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라는 용액을 넣어서 땡땡 색깔, 땡땡색을 어디 나노미터에서 하니 하면요. 적자색이라고 합니다. 540 나노미터이고요. 근데 이 묶음 있잖아요. 이렇게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렇게 파장이 낮지 않고요. 500, 600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흑강강도. 정리 하나 해두시면은 적색을 나타내는 파장 범위는 500으로 시작하는 범위고요. 청색을 발색하는 데에서는 600 나노미터 부근에서 파장을 측정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보기만 봐도 청색은 600대니까 4번은 안 되고 저기 파장 수치가 너무 낮고요.
20의 2번. 21번.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한 수질오염 물질은 뭐니? 물속에 있는 땡땡땡은 대부분 산업 폐기물과 광산 폐기물에서 유입된 것이며 아연 정령업, 도금공업, 화학공업, 뭐 너무 어렵네요. 그죠? 기계 제품 제조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이 처리할 때는 응집침전, 부상분리, 여과, 흡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은, 페놀, PCB, 카드뮴 중에서 사실 이 아연 정령업 보면은 이제 카드뮴이거든요. 성질이 나오는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카드뮴과 아연의 성질이 유사하고요. 정답 카드뮴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폐수 처리장에서 개방유로 유량 측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단면 형상에 따라 삼각형, 사각형이 있는 것은 그랬네요. 개방유로라는 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오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끝에를 이렇게 띡 절단을 한 거죠. 그럼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걸 측정을 해서 유량이 얼마다. 아니면 사각형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wear라고 해요. weir이라는 영어 표현이라서 wear라고도 하고 wear라고도 합니다. 정답 3번. 23번 계산 7,000세제곱미터/데이 유량이고요. 이 하수를 처리하는 침전지의 유입하수의 SS 농도, 유출하수의 SS 농도 각각 알려주고 제거율 찾아라 그랬네요. 이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400이었던 게 200이 되면 절반이 제거가 된 거죠. 정답 50% 아닌가요? 그래서 제거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입 농도분의 유입 빼기 유출이라는 거죠. 왜 분모에 유입은 꼭 들어가요? 비율이라서 그래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어 이런 느낌. 400분의 400 빼기 200이니까 50%.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그죠? 24번 다음 중 응집 침전을 위한 폐수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응집제는 하면 우리 COD 할 때 산화제 대표적으로 2가지 알아두기로 했고 응집제도 2가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항상 알루미늄이 정답이에요. 알럼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철 들어있는 친구도 철염으로 외우실게요. 그냥 염화 제2철도 있고 황산 제1철 뭐 이런 식으로 철 들어있는 친구도 응집제로 사용되는 편이에요. 지금 24번의 정답은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건 사실 황산 알루미늄이 맞습니다. 철염보다도.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25번 산도, 경도, 알칼리도 이런 것들 다 도로 끝나면 일부러 도로 끝나게 이름을 정한 거죠. 무엇으로 환산하려고. 도로 끝난 애들은 as CaCO3로 환산. 뭐뭐로써 환산하다. 탄산, 칼슘. 정답 4번이고요. 26번에 BOD, SS 제거율이 비교적 높고 악취나 파리 발생 거의 없고 설치 면적은 적게 드나 슬러지 팽화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 1회차에서 문제 푼 내용들 나오죠. 악취나 파리 발생이 있었으면 살수 요상인데 없으니까 슬러지 팽화가 나왔네요. 활성 슬러지법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슬러지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생물학적 처리 방법 고액 분리를 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좀 나와요. 밥을 먹어서 살찐 친구들. 27. 다음 중 회분식 배양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박테리아의 성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밥 먹고 막 증식하지 않죠? 유도하고 적응하고 지체되는 느낌으로 질질 끄는 느낌. 유도기가 1등이어야 돼요. 3번 아웃이고요. 바로 죽나요? 유도하고? 아니죠. 3열 1, 2번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유도했는데 이 밥이 나에게 문제가 없어. 맛있어. 막 먹어서 로그 성장 단계라고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밥이 떨어진 거죠. 너도 나도 막 계속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성장을 멈추고 줄어드는.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표시하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3단계 정지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증식을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증식하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사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생성장 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내생적으로 잘 견디는 친구만 생존을 유지를 하고요. 대부분이 다 사멸한다고 보면 되는 단계. 정답 4번입니다. 28번도 웬 순서를 찾아야 되네요. 효과적인 응집을 위해 실시하는 약품 교반 실험 장치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인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방금 제가 응집제 쓴 거 있죠. 황산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철염을 넣어서 그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양의 가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콜로이드는 대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렇게 음전하 애들이 다가오겠죠. 양의 기운이 세니까. 그러면서 거대한 뭘 만들어요? 플럭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콜로이드 하나만 있었던 애들이 뭉탱이가 됐네. 침전이 되면서 수중의 콜로이드를 지우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자 테스트. 가장 처음에 뭘 해줄까요? 가장 처음에 약품을 넣어야 돼요. 4번이 정답이죠. 약품을 넣고요. 그 약품과 그 수중의 물질들이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빠르게 섞어줍니다. 급속 교반. 근데 계속 빠르게 섞어주면 안 되죠. 플럭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급속 교반을 멈추고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놔두고 침전시킵니다. 플럭 무거워진 애들 이제 자연스럽게 침전하고요. 상등액을 분석을 해서 뭐 약품을 얼마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상등수가 나는 10까지면 충분한데 뭐 5까지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적당한 최적의 약품 응집제를 결정해주는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테스트가. 우선 순서는 4번이 맞고요. 29번 다음 중 BOD가 600 정도고 SS가 40 정도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 가장 적합한 것은, BOD가 600 정도면 뭘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할 때 이제 산소가 요구되는 양이 이제 600 정도라는 거는요,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SS랑 비교했을 때. SS는 부유물질로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스스로 가라앉는 애들도 있어서 조금 더 얘는 물리적 처리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SS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약품 같은 거 넣으면 더 잘 침전하긴 하겠지만 물리화학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뭐예요? 생물이잖아요, 생물. 그럼 이 두 가지 수치 중에 600이 너무 커. 그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정 찾아라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죠. 정답 1번이에요. 활성 슬러지 공법. 나머지 오존 넣는 거 화학적이고요. 역삼투 고도 처리, 이온 교환 고도 처리.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만 찾는 거 1번이다. 30번 염산이 0.001 있는데 pH 찾으세요 그랬네요. 이 농도에서 염산은 100% 해리한다. 너무 쉽네. pH. 이 스몰 p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를 스몰 p라고 우리는 적자 약속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 얼마예요? 저 0.001은 뭘 농도인데? 0.00을 쓰면 끝.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정답 3이네요. 3. 근데 이게 염산의 농도인데 왜 수소이온에다가 0.001을 넣어요? 100% 해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염산이 해리를 하면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으로 될 텐데 얘가 0.001 있었는데 100% 해리하면 얘도 0.001, 얘도 0.001 생기는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 또한 0.001이다 라고 대입하면 끝.
31번. 자연수 중에 존재하는 다음 이온들 중에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물질은 뭘까요? 알칼리도가 가장 센 것은 수산화 이온이죠. 1번. 물론 여기 있는 두 친구도 알칼리를 유발하는 물질은 맞는데요. 얘는 지금 CO2가 함유되어 있는 애예요. 오리지널 친구는 수산화 이온인 1번이 정답이다. 암모늄 이온은 아니고요. 알칼리도랑 관계없고. 32번. 상수도 계획 시 여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우리 여가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여가는 뭐가 문제다 그랬죠? 공급. 이게 막히면 걸러지지가 않아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폐쇄 우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요. 속도가 빠른 여가가 있고요. 속도가 느린 여가가 있어요. 급속 여가, 완속 여가. 1번에 보시면 완속 여가를 채용할 경우 색도, 철, 망간도 어느 정도 제거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로 잠깐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 우선 속도를 아셔야 돼요. 속도. 여가 속도. 완속 천천히 할 때는 4에서 5m/d이고요. 급속은 120에서 150, 30배 빨라요. 요거 외우셔야지 3번이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급속 여가의 속도는 120에서 150이라서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공극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공극률 가볼게요. 공극률이 아무래도 급속이 1.7이고요. 얘가 2인데 공극률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도 잠깐 써볼게요. 원기둥 모양의 여상이라고 할까요? 여상. 다양한 종류의 뭐가 있죠? 여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일정한 사이즈는 아니겠죠. 그래서 채에 걸러봅니다. 망. 아시죠? 망? 걸러봐요. 10%가 통과한 크기 사이즈 분의 60%가 통과한 사이즈. 이것도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 기억해 두세요. 공급. 그것이 바로 1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긴 한 건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거의 똑같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이라는 것은. 1이려면 P10이 이쪽으로 곱해져서 60과 10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100개 중에 10개가 통과한 크기나 60개가 통과한 크기가 같아? 그러면 대부분이 다 크기가 비슷하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극률이라는 것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균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제들이. 그렇게 할 때 나타내는 수치인데 제가 지금 여기 수치를 썼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균일하다 그랬어요? 1이 얘가 더 가깝네? 그러면 얘네들이 더 균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용어가 잘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사이즈를 그려보면은 얘네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균일하고 완속은 큰 친구, 작은 친구, 큰 친구, 작은 친구, 큰 친구, 중간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공극이 작은 거죠. 어쩐지 여기서 공극이라는 표현보다는 균등 개수를 구할 때 쓰는 식이었네요. 균등 얼마나 균등하냐. 균등 개수 다음에 공극률. 균등 개수가 1에 가까워야지 균일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균일해요. 그럼 공극 이 사이에 비율이 큰 것이 얘가 크고 완속은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 공극이 작다 보니까 금방 막히는 경우도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미생물 제거가 가능해요. 얘가. 얘는 구멍이 크다 보니까 미생물까지는 잡지는 못하고 그냥 통과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작아서 미생물이 일부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이 색도라든지 철, 망간도 어느 정도는 잡힐 수가 있다라는 설명 맞는 거예요. 1번. 2번에 완숙여과는 생물막에 의한 세균, 탁질 제거와 생화학적인 산화 반응에 의해 다양한 수질 인자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막에 의한 세균, 탁질, 뭐 여러 가지들이 제거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균등 급속여과였다면 다 뚫려가지고 탁질 제거라든지 생화학적인 산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속도도 빠르고 해서 슝 지나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이 틀렸다 그랬죠? 속도 120에서 150. 4번에 급속여과는 탁도 유발 물질의 제거 효과는 좋으나 세균은 안심할 정도로 제거되기는 어려운 편이다. 세균, 미생물 제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 단계 더 가면은 약품을 주입하냐 안 하냐까지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제거가 가능하니까 약품 안 넣어도 되는데 세균이 제거가 안 돼서 급속여과 시에는 약품을 주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4번 설명의 보충이 되겠어요. 그래서 32번에 틀린 설명은 3번만 틀렸고 33번. 물분자가 극성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물분자는 어떻게 생겼죠? H2 O가 가운데 있고 H가 이렇게 팔 뻗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형태죠? 근데 이 H는 약간의 플러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죠. 104.5도의 각도로 이렇게 팔 벌린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근데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을 띠고 있어요. 전자를 당기는 힘,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분자 같은 경우에 갖는 특징이 다양한 용질을 녹이는데 용매로 사용되는 점이죠. 얘가 약간 음 쪽이고 얘가 양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물질을 딱 들어왔을 때 양이온 부분은 여기서 녹이고 음이온은 여기서 만나게 하고 해가지고 극성을 띠는 이유로서 2번이 정답이다. 전기 음성도차. 산소가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33번에 2번, 34번 시간당 200짜리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조에 웨어의 유효 길이가 50m라면 원류 부하는 그랬죠. 그래서 요 부하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유량이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 16번 문제 풀 때 수면적 부하 나왔었어요. 두 가지 좀 더 같은 말 있다면 표면적 부하, 수리학적 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올 때에는 Q 나누기 A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 더. 지금 원료 부하 나와 있죠? 원료라는 건 넘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침. Q. 부하가 나왔으니 Q가 있어야 되고요. 길이당이에요, 길이. 얘는 면적당이라면 얘는 길이당의 차이가 있어요. 단위도 한번 살펴보면 Q가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day고 면적이 제곱미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굳이 약분해서 쓰진 않아요. 약분하면 메타 per day라는 약간의 속도 개념처럼 보여서 굳이 단위를 소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원류 부하는 그럼 어때요? 길이니까 여기가 1이 와야 되겠죠. 제곱 1. 보통 넘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유효 길이가 저기 50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깔때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물이 이렇게 차 있었는데 넘칩니다. 넘칠 때는 어떠한 길이당 넘쳐요?
원의 둘레, 원주당 넘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50m라고 알려준 건데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L이라고 하는 원류 길이는 파이 D라고 하는 원의 둘레를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직경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긴 할 텐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찾으면 돼요? Q 나누기 L 찾으면 끝. 200 시간당이니까 이게 아워가 되네요. 200 세제곱미터 per hour 나누기 50. 그럼 그냥 4 나오는데요, 4.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죠? 개념 정리하세요. 부하 들어간 거 어떠한 것 의미하는지. 35번. 유기물질의 질산화 과정에서 아질산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변할 때 관여하는 미생물은 뭐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질산화 적어볼까요? 수중에 암모니아 형태였던 것이 물에 녹으면 암모늄이긴 합니다. 이 두 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하나 차이인데 물에 녹으니까 수소를 하나 받아가지고 4개짜리가 됐는데 가스 형태냐 물에 녹았냐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산소랑 만나서 처음에는 아질산까지 돼요. 아질산. 근데 아질산 형태가 되면 끝까지 질산화된 건 아니고 3개짜리가 돼야지 되겠죠. 질산 이온까지 돼야지.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2군데가 있는데 앞쪽 화살표에서 관여하는 친구가 있고 뒤쪽 화살표에서 관여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둘 다 니트로로 시작하긴 합니다. 니트로. 앞에는 소모나스라는 애고요. 소모나스. 뒤에는 박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아질산이 질산이온이 될 때까지였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 아질산이 질산이온일 때는 니트로 박터. 정답 2번. 해가지고 생물 이름을 물어본 문제였는데요. 당연히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세균의 이름, 미생물 이름. 하지만 니트로소모나스나 니트로박터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내가 암기해야 되는 세균의 이름이 무엇인지 쌓아가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이만큼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회차. 3회차도 16번부터가 이제 수질 파트죠. 농도를 알 수 없는 염산 5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0.4 노르말짜리 수산화나트륨 25ml가 소모되었다. 염산의 농도는 그랬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중화라는 거죠. 중화가 일어나려면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딱 만나가지고 산이 50이었으면 염기도 50. 그래서 딱 만나서 중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공식 있죠? 노르말 농도 산 농도 곱하기 부피. 염기 노르말 농도 곱하기 염기 부피. 곱하기 했을 때 값이 같아야지 딱 양이 같다라는 걸로 풀이하는 거죠. 염산이에요. 여기서는 염기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 그럼 모르는 값이 뭔가요? 염산의 농도를 몰라. 그럼 그냥 N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근데 부피는 50ml라고 알고 수산화 나트륨 0.4 노르말 농도짜리 25ml. 그럼 요 N, XN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XN만 찾으면 0.2가 나올 것 같은데? 0.2? 너무 간단했죠. 16번은 중화 적정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17. 탱크에 쇠석, 돌 같은 거 같아요. 여제를 채우고 위에서 폐수를 뿌려. 이거 또 그거네. 폐수를 뿌려요. 살수. 표면에 번식하는 미생물이 폐수와 접촉하여 유기물을 섭취 분해하여
회수에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살수여상법. 17번에 4번이죠. 매 회차 살수여상법이 나오고 있어요. 18번. 요거는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느 공장 폐수의 육각크롬 농도가 600이고 이 폐수를 아황산 나트륨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폐수량이 40이고요. 하루에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은 얼마니? 반응식은 아래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기로 했죠? 분자량 땡땡 아황산 분자량 미지값 얼마죠? 600크롬일 때 아황산 얼마 넣어줘야 돼? 뭐 이런 느낌. 근데 이 반응식에서 우선 가져와 볼게요. 앞쪽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2대 3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2개 대 3개의 비율로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1대 3이 아니고 2대 3.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자리, 두 번째 자리에 미지 농도를 써야 되고 위에는 분자량을 써야 되는 자리죠, 지금. 근데 농도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600이라는 농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육각 크롬의 농도예요. 얘는 크롬산. 그래서 이 친구를 바꿔야 돼. 이 크롬으로 바꿔. 이 크롬산 안에 있는 물질 중에 크롬의 농도만 알기 때문에 이 크롬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에서 줬죠. 크롬의 원자량은 52. 어떻게 계산해요? 2 곱하기 52라는 크롬은 3 곱하기 126의 아황산 나트륨에 의해 환원됐죠. 환원. 육각은 3가로 환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미지값 적으시면 돼요. 600mg/L일 때 아황산 나트륨 얼마? 근데 지금 단위가 조금 달라요? 보기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쁘게 한 줄로 적어보면 이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근데 여기 보면 하루에라는 게 들어있어요. 킬로그램 퍼 데이. 하루에 얼만큼 첨가해주면 될까는 미지 농도 얘밖에 모르죠? 자, 600mg per 리터를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으로 한 번에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1000으로 숫자를 나누고요. 농도 값을 양의 단위로 바꾸려면 뭘 곱해요? 유량 곱하시면 되죠? 유량? 문제에서 폐수의 유량이 40이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육각크롬의 하루 발생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나는 육각크롬 말고 2 곱하기 52 말고 크롬 말고 3 곱하기 126의 아황산 나트륨을 찾을 거야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이 값을 0.6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40이라는 유량을 곱해야지만 하루에 첨가하는 킬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는 풀이겠다. 그래서 정답 얼마이냐면 87kg 나오네요. 크롬산이라고 하는 이거 다 계산하시면 안 되고 크롬만 계산하셔야 돼요. 크롬의 농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번. 활성 슬러지 공법 문제점 또 물어봤네요. 연모타 현상은 아니라 그랬죠? 연모타 현상은 살수여상법에 의한 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왜 거품이 발생해요? 산기장치 통해서 산소 공급해주죠. 어항 물고기 생각하라 그랬죠? 뽀글뽀글뽀글 계속 공기 넣어주다 보니까 거품 발생하고요. 근데 그 거품의 세기가 너무 세면 플럭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플럭이 해체될 수가 있고요. 슬러지가 다시 떠오를 수가 있다. 연모타 현상은 살수여상의 문제점입니다. 20번. 물의 깊이에 따라 수온 성층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호수 같은 경우, 호수. 표면 있고요. 중간층 있고 깊은 층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수온에 따라. 수온에 따라 표수층, 표면에 있는 층, 수온약층, 심수층, 깊은 층. 정답 아닌 거. 변수층 아니네요. 변수층. 변수층이 아닌데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건 수온 변화에 굉장히 약한 층이에요. 그래서 표수층에서는 수온이 그냥 조금 일정한 편이죠. 바람 때문에. 표면에서는 뭐 한 5m 정도까지는 수온이 비슷한데 심수층은 햇빛을 거의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수온 변화에 굉장히 약하다. 20엔 변수층이 아니었고요. 21번 BOD 측정할 때 조건. 뭐야 너무 쉽잖아. 그죠? 5일 동안 20도씨에서 5일 동안 배양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5도씨 아니고요. 22번 경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드니스 경도라고 하는 건 일단 뭐뭐 도로 끝났어요? as CaCO3 탄산칼슘으로 환산된 값이고요. 이 물질들 많이 포함된 물은 경수라고 하고요. 센 물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냐면 칼슘, 마그네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중에 칼슘 농도나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가 높은 그 물을 경수라고 하고 센 물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1번 보기 보시면 황산이온, 질산이온, 염산이온과 같은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는 영구경도라고 한다 하는데요. 이 경도 물질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근데 음이온 두 가지가 있어요. 알칼리도, 수산화, 중탄산, 탄산. 얘네들은 알칼리도라고 하죠. 보기에서 나와 있는 저 1번 보기에서 있는 물질들은 산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경도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양이온 물질 있잖아요. 얘는 알칼리도랑 결합할 수도 있고 산도랑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이름이 다르죠. 경도랑 알칼리도랑 만나면은 탄산경도, 일시경도. 탄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탄산. 가열하면 CO2가 날아가서 더 이상 경도가 아닌 물질로 돼서 일시적으로만 경도를 나타낸다. 근데 얘네들은 탄산이 없어. 그래서 얘와의 이 큰 결합은 영구적으로 경도를 나타내고요. 비탄산 경도라고 한다. 요 용어 정리 정도는 정리해 두시고 어떤 물질이 무슨 유발하는 물질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산도와 결합을 할 때에는 영구경도다. 2번 경도가 높은 물은 관로의 통수정을 감소시켜 공업용수로 적합하다. 이거 아니네요. 경도가 높은 물은 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어서 물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물이 지나가는데 그 물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CaCO3 침전이 유발돼가지고 관에 낀 돌이다 그래서 관석 이런 거, 스케일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관에 이렇게 돌같이 낍니다. 그러면 돌이 이렇게 막 점점 커지면 물이 통과하는 이 저항이 커지겠죠.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요. 22번에 2번 틀렸고 탄산경도는 일시경도라고도 한다 그랬죠?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2가 이상의 양이온을 이야기하는데 4번 보기에 보시면 나트륨은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그 농도가 높을 때 경도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경도랑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혹은 가경도라고 해요. 가짜 경도, 경도인 척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22번에 틀린 것은 2번. 23번. 오염물질과 피의 형태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페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페놀이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페놀이 유출된지 모르고 강에 냄새가 나니까 소독을 해볼까 해서 염소를 넣었는데 염소랑 결합을 해버렸어요. 분해하지 못하고 클로로페놀이 형성돼가지고 더 심한 악취를 유발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페놀은 냄새에 피해가 있고요. 인 성분은 부영양화, 영양염의 농도가 질소와 인을 이야기하는데 얘가 높을수록 영양이 너무 과다한 거죠. 부영양. 2번 맞고요. 3번에 유기물 농도 너무 높으면 수중에 산소를 써서 분해해야 되잖아요. 3번도 맞고 시안이 골연화증이다 라고 하는데 골연화는 뼈가 연해지는 현상. 카드뮴이온일 때 그래요. 카드뮴이 칼슘을 쏙쏙 빼내죠. 뼛속에. 그래서 뭐 등이 굽고 이렇게 되는 거. 시안에 의한 현상이 아니고요. 카드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3번에 4번. 24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미생물 어떠한 곡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인데 35도씨 정도까지의 경우 10도씨 증가할 때마다 속도가 2배씩 이렇게 커져요. 정답이 1번이 되고 16배, 32배 이런 정도로 커지진 않습니다. 64배. 35도씨까지의 10도씨 정도. 즉 0에서 10도씨 올라갔으면은 성장 속도가 2배 증가하고 10에서 20으로 전환될 때도 2배 증가하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24번에 1번이고요. 25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폐수 중에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 중 혐기조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거 그랬네요. 보기를 보니까 유기물 흡수는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 뭘 하죠? 인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죠. 인방출. 그래서 혐기조에서 인을 뱉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을 이렇게 뭐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인을 이렇게 뱉어. 그러니까 뱉었다는 뜻은 수중에 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몸속에 갖고 있던 인이 나온 거예요. 호기조가 갑자기 되면은 혐기는 산소가 없고 호기는 산소가 있는 조죠? 갑자기 산소가 있어지면은 아까 뱉은 거를 먹어요. 근데 그냥 섭취는 아니고 어떻게 섭취하죠? 5개를 먹어. 3개를 뱉었는데. 그래가지고 과잉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수중의 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혐기에서는 뭐, 호기에서는 뭐, 요 정도까지만 이 문제에서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정답 2번, 26번. 물속에서 입자가 침강하고 있을 때 스토크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음 입자가 침강 속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스토크 법칙은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침강 속도고요. 18뮤분의 D제곱의 로 S 빼기 로 W의 G다라는 공식이에요. 공식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1차인데 제곱인 게 유일하게 있네. 입자의 직경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제곱에 비례하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죠? 26번에 공식을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는,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27.
부피가 150짜리인 침전지로 유입되는 폐수량이 900일 때 체류 시간은 그랬어요. 자, 시간은 속도를 안다면 거리 나누기 시간 한 개 속도였으니까 거리 나누기 속도를 하면 시간이 되겠다. 요건 근데 잘 안 쓰이죠, 우리 수질에서는 어떠한 최적과 유량을 가지고서 최적 나누기 유량으로서 구하게 되고요. 여기 갑자기 너무 생소해? 우리 유량할 때 어떻게 써요? 어떠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최적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럼 지금 부피 나와 있고 폐수 유량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 해주면 될까요? 150 나누기 900. 근데 데이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워로 구해야 되네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정답 4시간 이렇게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요거에 대한 관계만 안다면 풀이할 수 있는 문제. 28번. 다음 중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지하수는 어때요? 지하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지하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1, 2, 3, 4번을 읽어보면 되겠죠. 수온의 변화가 심하나요? 1번 바로 틀렸네. 땅속에 있는 물이 수온이 막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1번 땡. 무기물 성분이 많다. 밥이 아닌 성분이라는 거죠. 밥은 지표수에 많아요. 밥. 우리 땅 파서 밥을 막 묻어놓지는 않잖아요. 지질 특성의 영향을 받죠. 땅속에 있다 보니까 지표면 깊은 곳에는 무산소 상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정답 1번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29번. 고도 처리 방법 중에서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법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이 공법별로 인만 제거 가능한지 혹은 인과 질소를 모두 제거 가능한지 이 정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정답은 인도어 이런 공법은 없는 공법이고요. 나온 것들만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질소, 인 모두 제거 기억하시고요. 바덴포 공법이라고 하는 거. AO 공법은 인만 제거됩니다. 질소 제거되는 거에 나오면 틀려요. 포스트립도 인만 제거. 4번만 둘 다 제거 가능하네요. 2번은 없는 공법이고요. 29번은 2번. 30. 다음 중 해양 오염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 적조 발생하죠. 횟수에. 그래서 조류, 적색 조류가 그득그득하게 생긴 거고요. 부영양화, 용존산소 과포와 온열 배수 유입. 1번과 2번은 같은 계열의 문제예요. 영양물질, 영양염류가 질소와 인인데 이것이 과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영양. 그리고 이 영양물질을 먹고 그득그득 생기는 적색 조류. 1번, 2번 같은 계열 맞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공장들 보면, 공장 단지들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경우,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보면 있죠? 그래서 냉각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조금 섞어서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유입시킵니다. 바다에. 이렇게. 그래서 4번도 오염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3번은 과포화는 아니죠. 과포화. 산소가 뭐 부족하면 부족했지 과하게 포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30에는 3번이었고요. 31번. 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물 분자 안의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화, 산소는 음전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가운데 산소가 양쪽에 수소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 그래서 음전화를 좀 띠고 있다. 그래서 극성을 띈다. 그렇게까지 와야죠.
2번에 물은 분자량이 유사한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비열은 작고 압축성이 크다. 압축성이라는 건 밀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밀도는 뭐 4도씨에서 가장 크다. 3번은 맞죠. 비열이 작다는 것 때문에 일단 틀렸어. 4번. 일반적으로 물의 점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아진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2번에 비열이 크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열량이 얼마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 물론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한여름에 막 끓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1도씨 이렇게 높이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사람도 물로 되어 있는데 뭐 수분이 막 날아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물의 특성에서는 다른 물질들은 모두 다 이 결합은 하고 있죠?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분자로 돼 있는 애들은 전자를 다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소 결합까지 추가로 물 분자가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산소와 수소와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이렇게 있고요. 다른 물 분자가 또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는 조금 힘이 약하긴 해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다른 물질과 다르게 수소 결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비열 같은 게 크고 끓는 점도 높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도, 끈끈한 점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도씨에서의 밀도가 이렇게 가장 큰 산 모양 그래프 하나 그려두세요. 밀도,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 자, 31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이번 시간은 31번까지 풀이할까 봐요. 나머지 문제를 보니까 시간 소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